안녕하세요. 스위스롤 팟캐스트 강성입니다. 오프 시즌에 제가 좀 쉬다가 이제 미국 대표팀 올림픽 얘기 좀 커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진짜 명경기 있었죠. 세르비아와의 올림픽 4강전이 있었는데 세르비아 경기 중심으로 좀 올림픽 관련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올림픽 경기가 저작권이 걸려서 제가 영상을 넣을 수가 없어요. 이 유튜브 컨텐츠에. 아쉽게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경기 영상을 제가 따로 못 넣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세르비아 경기가 있었는데 세르비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위협입니다. 만약에 미국을 이길 수 있는 팀이 이번 올림픽에 있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세르비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역시 뭐 스티브 커 감독이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스티브 커 감독도 오늘 브라이언 윈더스트의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달에 이제 대표팀이 소집됐을 때부터가 아니라 이미 1년 전부터 세르비아와 대결을 가장 염두에 두고 오늘을 가장 걱정해 왔다고 하죠. 오늘 경기 전에 스티브 커 감독이 코칭 스태프들한테 오늘이 바로 우리한테 가장 위협적인 경기고 이게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경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지난 두 번의 세르비아와의 경기를 모두 미국이 크게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첫 경기는 쇼케이스 경기였고 세르비아는 그때 백투백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때 보그다노비치 등 뭐 주전이 몇 명 빠지면서 경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조별리그 역시 세르비아가 크게 지긴 했지만 요키치의 플레이 타임 때 득실 마진이 0점이었고 대등하게 싸웠고 미국의 슈팅이 아주 좋았어요. 첫 두 경기는. 그래서 1경기 때는 미국이 야투율이 52.9%, 3점이 44.4%, 2경기에서는 야투 62.3%, 3점이 56.2%로 미국의 슈팅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두 경기를 이겼지만 올림픽 게임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판 토너먼트에서 두 팀이 다시 만나면 한 번만 치면 탈락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지난 두 경기보다 슈팅이 잘 안 들어가고 세르비아가 좀 더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키치가 플레이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었고 없을 때 마이너스 16이었는데 만약에 요키치 플레이 타임을 좀 더 늘린다면 위협적인 경기가 될 수 있다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오늘 바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경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를 뭐 소감을 짧게 얘기하자면 진짜 대단한 게임이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봐가지고 진짜 졸리고 피곤하긴 한데 이 경기를 봤다는 것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에 스스로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어쨌든 이 세르비아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세르비아가 좀 더 어그레시브한 프리미터의 수비와 좋은 슈팅으로 이제 경기를 컨트롤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경기는 사실상 3쿼터까지는 세르비아가 완전히 컨트롤했다고 봐야 돼요. 세르비아가 경기 중에 17점 차까지 앞섰다가 이제 뭐 미국 대표팀이 10점 차 이내로 따라잡으면 다시 13점, 15점 차로 도망가고 이게 경기를 계속해서 세르비아가 컨트롤 안에 두었거든요. 이게 조금 진짜 가정에서 말하자면은 마치 평가전, 조별리그 이 두 경기, 앞에 두 경기는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약간 발톱을 숨겨온 것처럼 그 정도로 보였던 세르비아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요키치가 있었죠. 만약에 세르비아가 이 경기를 이겼다면 모든 미디어의 헤드라인 카피가 뭔지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키치 홀로 미국을 무너뜨리다. 미국의 어벤져스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경기를 직접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저도 뭐 세르비아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세르비아는 요키치 외에도 미국의 위협적인 선수가 좀 있는 팀이에요. 특히 오늘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활약이 대단했죠. 경기 초반부터 막 터프샷 넣고 막 3점도 넣고 막 무엇보다도 경기 템포를 완전히 보그다노비치가 조율했거든요. 이번 올림픽 통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이 보그다노비치예요. 왜냐면은 NBA 소속팀인 애틀랜타에서 지금 세르비아 대표팀이랑 뛰는 거랑 완전히 다른 롤을 플레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틀랜타에서는 당연히 뭐 넘버 1 옵션도 아니고 넘버 2 옵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넘버 3, 넘버 4, 넘버 5 옵션까지도 내려가는 선수인데 경기 중에 애틀랜타 경기 중에 뭐 대부분의 공격 포지션에서 스팟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트레이 형의 공격을 이니시에이트 할 때 많은 포지션에서 코너에 그냥 서 있는 게 역할인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세르비아 대표팀에 와서는 프라이머리 볼 핸들러로 너가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해. 경기를 리딩하고 세르비아의 공격을 컨트롤을 해라고 했을 때 보그다노비치가 그거를 그냥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에요. 프로 팀의 커리어에서 받은 롤과 완전히 다른 롤을 부여받고 더 많은 책임을 떠안고 있는데 진짜 문제없이 자신의 게임의 레벨을 올리면서 그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중석에 있었던 카멜로 앤서니 앞에서 3점 터트리고 그 멜로의 3점 이 세레머니까지 막 하면서 되게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거든요. 그래서 보그다노비치 외에도 뭐 미치치, 아브라모비치 뭐
모든 세르비아 선수가 완전히 준비된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늘. 세르비아가 진짜로 이 경기를 이기고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순간을 앞두고 있었는데 역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선수 3타임 MVP 요키치가 있었죠. 요키치가 포스트에서 공을 잡고 앤서니 데이비스 백다운해서 뒤로 밀어붙이고 뭐 아니면 르브론 제임스를 백다운하고 아니면 뭐 케빈 듀란트 상대를 백다운하고 이렇게 천천히 포스트에서 공을 드리블하면서 밀면서 들어올 때 상대할 방법이 없는 게 느껴지죠. 막을 수 없는 무기력함이 들게 하는 요키치의 플레이거든요. 미국의 빅 플레이어들도 이런 요키치를 상대하기 힘든데 이 요키치가 이제 미스매치 잡고 주루나 뭐 부커 이런 선수를 잡고 이제 포스트업을 할 때는 진짜로 이게 무기력해지죠. 뭐 바로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파울을 얻는 수순이었거든요. 이제 그러자 이제 미국 대표팀이 요키치가 공을 잡을 때 더블팀을 붙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세르비아 선수들이 진짜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게 보여요. 완전히 이거는 세르비아는 기계처럼 들어가요. 유키치한테 더블팀이 갈 때마다 그냥 베이스라인 덩커 스팟 컷하거나 아니면 3점에서 던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유키치 더블 덩커 아니면 3점 덩커 아니면 3점 계속 공략하면서 미국 팀을 곤란하게 만들거든요. 이게 매 포지션 이런 미국의 수비를 보고 플로어를 리딩하면서 절대로 이 패스를 놓치지 않는 유키치가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의 공격이 진짜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세르비아가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진짜 가장 좋은 확률을 가진 팀이라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어떤 팀도 미국한테 더블팀이나 이 수비 로테이션이 깨지는 공격을 하진 않아요. 근데 세르비아는 일단 요키치한테 공이 가면 무조건 더블팀이나 가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 팀으로서는 굉장히 상대하기 곤란했거든요. 저는 이 세르비아 팀한테 진짜 찬사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이 강력한 미국 팀을 상대로 진짜 벼랑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지난 두 번의 경기에서 미국이 크게 이긴 게 이게 세르비아가 못해서가 아니에요. 스티브 커 감독이 진짜 이번 올림픽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세르비아가 진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봤고 지난 해부터 세르비아를 염두에 두고 준비했기 때문에 조별리그 경기 보시면 제가 진짜 이거 영상 넣으면서 설명하고 싶은데 영상을 못 넣어서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어쨌든 경기를 보면요. 히브커 감독이 세르비아가 좋아하는 유키치 중심의 엘보우 액션을 상대로 수비 전략을 짜온 거 그리고 라인업을 운영하는 거 그리고 세르비아의 선수들의 개개인의 진짜 성향이나 어디서 어떤 슛을 좋아하는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갖고 이게 선수들의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이 경기를 보면 보여요. 이걸 보면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해서 신경 써서 왔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가 막 20점 차로 이전에 막 진 게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진짜 미국이 다른 팀과 다르게 세르비아는 우리의 위협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팀을 상대로 할 때 진짜 다른 팀과 다르게 훨씬 더 진지하고 더 많은 준비를 해서 싸웠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크게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한 미국을 상대로 세르비아가 미국이 진짜 필사적인 경기를 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이 되게 여유있게 이기잖아요, 다. 근데 어떤 팀도 미국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플레이하게 만들지 못했는데, 진짜 요키치와 세르비아가 이거를 이끌어냈고, 진짜 덕분에 우리는 너무너무 멋진 농구 경기를 보게 된 것 같아요. 멋진 경기를 같이 보게 해준 이 세르비아 선수들한테 저는 너무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미국은 이 경기에서 진짜로 거의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있었죠. 경기 중에서 가장 크게는 17점 차까지 지고 있었고 4쿼터 들어갈 때 13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오늘 이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현재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NBA의 3명의 간판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경기 초반부터 세르비아 선수들의 슈팅이 진짜 핫했어요. 완전 다 핫핸드였는데 스테픈 커리도 핫했어요. 올림픽 경기 내내 이제 많은 득점을 하지 못했던 커리거든요. 그래서 뭐 이따 뒤에서도 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진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어쨌든 그런 커리가 오늘 슈팅이 터졌고 커리가 초반부터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그나마 나중에 미국이 역전을 해볼 수 있는 그 스트라이킹 디스턴스라고 하죠. 완전히 한번 역전을 시도해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게 해준 게 그냥 커리의 초반 핫핸드였고 그리고 4쿼터 들어와서 조엘 엠비드의 완전 괴물 같은 스크린을 받고 왼쪽 윙에서 던진 3점이 들어가서 경기를 역전하는 점수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 4쿼터에 몇 개의 레이업과 마지막 클러치 자유투까지 오늘 스테픈 커리가 활약이 진짜 좋았습니다. 36득점, 3점을 14개 던져서 9개 넣고 레전더리 활약을 펼쳐 보였고요. 르브론 제임스는 경기 내내 미국의 공격을 리드했던 것뿐만 아니라 4쿼터에 저는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추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르브론의 요키치에 대한 수비가 이 역전의 키 중 하나였다고 생각해요. 수비에서 요키치의 포스트업을
일단 피지컬하게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포스터 포지션 중 하나에서 유키치의 타워푸샷 이끌어내고 해서 수비를 성공하고 아니면 뭐 유키치랑 리바운드 경합을 하는데 유키치 상대로 리바운드 따내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르브론의 목표는 내가 리바운드를 못 잡아도 유키치는 절대 잡게 할 수 없다 하면서 진짜 피지컬하게 박스아웃하고 같이 점프해서 막 공 쳐내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진짜 이 장면 중 하나였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트렌지션 레이업을 진짜 폭발력 있게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르브론이 이 게임에 진짜 모든 걸 쏟아내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르브론의 오늘 16득점, 12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면서 역사상 올림픽에서 두 번의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케빈 듀란트는 벤치에서 나와서 리듬을 좀 잘 못 찾았어요. 3쿼터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4쿼터를 풀로 뛰었는데 점차 슈팅을 넣기 시작하면서 진짜 케빈 듀란트의 또 아이코닉한 슛이 나왔죠. 경기 막판에 미국이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2점을 앞섰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서 미국이 공격에 성공을 못하면 그냥 바로 반대편에 유키치가 가서 포스트업 시작하고 그러면 유키치한테 더블팀 가고 그러면 2점을 유키치한테 먹히거나 아니면 유키치가 빼줘서 3점을 넣는, 그래서 세르비아가 이길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이 2점 앞선 이 포지션에서 진짜 중요했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케빈 듀란트가 탑에서 공을 잡은 다음에 손으로 다 나오라고 계속해서 아이솔레이션 하겠다고 나오라고 한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멋진 크로스오버를 한 다음에 미드레인지 슈팅을 던지는데 진짜 컨테스트도 잘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컨테스트 위로 정말 케빈 듀란트의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은 터프샷을 메이킹하면서 이 경기를 사실 결정타를 날렸죠. 저는 이 경기가 그래서 너무 감명이 깊었어요. 만약에 경기가 졌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너무 뻔하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의 드림팀은 압도적으로 올림픽 우승하는데 르브론의 팀은 우승하지 못한다. 뭐 스테픈 커리는 올림픽 내내 부진하더니 결국에 세르비아한테 지게 만든다. 케빈 듀란트는 팀을 캐리하지 못한다. 뭐 아니면 뭐 미국 슈퍼팀이라고 하더니 결국에 유키치 한 명도 못 이긴다. 뭐 엄청난 비판을 무조건 들을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선수들 모두 NBA 경기에서 우리가 뭐 레거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선수들이 만약에 이번 시즌 아니면 다음 시즌 NBA에서 우승을 못한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이 선수들의 레거시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 예를 들면 커리나 듀란트가 현재 골든스테이트나 피닉스에 약점이 있는 이 로스터로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선수들의 레거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르브론이 지금 나이 40인데 레이커스의 지금 현재 이 로스터로 우승 하지 못한다고 해서 르브론의 레거시가 흔들리고 막 이런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올림픽은 좀 다르죠. 이번 올림픽은 이 로스터로 이 팀을 이끌고 우승을 하지 못하면 진짜 엄청난 비난을 받을 거고, 선수들 각자의 레거시 측면에서도 좀 많은 게 걸려있는 대회거든요. 스테픈 커리는 뭐 드디어 이제 추가한 파이널 MVP, 그리고 시즌 MVP, 우승, 뭐 많은 일들을 커리어에서 했지만 아직도 하지 못한 단 하나의 마일스톤이 있다면 바로 올림픽의 금메달이거든요. 그래서 스테픈 커리는 지금 자신의 지금 올림픽 첫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르브론은 계속해서 이제 역사상 최고의 플레이어로 가기 위해서 40의 나이에도 아직 미국 대표팀의 탑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케빈 듀란트는 이번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요,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에서 4번의 금메달을 딴 남자 농구 선수가 되는데, 이런 전설적인 선수 3명의 레거시가 이번 올림픽 그리고 이번 세르비아 경기에 달려 있었고, 진짜 자칫하면 재앙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늙었다고 생각했던 커리, 르브론, KD가 모두 각자의 능력으로 같이 엄청난 활약으로 이 경기를 뒤집고 승리를 가져오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고 이제 진짜 금메달까지 단 한 경기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멋진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 모두가 이 세 선수를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NBA에서도 뭐 새로운 영스타들의 활약을 예고하고 뭐 세대 교체가 됐다는 말도 많이 했는데, 이 모든 탤런트들을 다 모아놓은 NBA에서 팀이 탈락 위기에 빠진 이 위기의 순간에 스테픈 커리, 르브론 제임스, KD라는 슈퍼스타들이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진짜 자신들이 탑 플레이어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멋있었고, 이런 순간들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 오늘은 진짜 농구 팬으로서 너무 즐겁고 이 경기를 보게 돼서 고마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 선수가 경기 끝나고 막 서로 막 벌써 안고 막 서로 막 하이프업 해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는 걸 보면 이 경기가 이 선수들한테도 엄청 큰 의미였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좀 감동적이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오늘은 좀 조엘 엠비드 얘기도 좀 해야죠. 조엘 엠비드의 경기들이 지금 너무나 복합적인 생각이 들게 하는 올림픽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조엘 엠비드가 오늘 빅게임을 가졌고, 올림픽이 진행될수록
엔비디가 사실 더 좋은 경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오늘도 대체로 경기를 잘했고, 특히 4쿼터에 미국이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의 스코어링이 진짜 큰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비에서는 또 그 중요한 4쿼터 마지막에 4개의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준 것도 조엘 엔비드긴 하거든요. 그 세르비아 빅맨들이 그냥 뒤에서 막 날라와서 오펜스 리바운드를 낚아채가는데, 이제 경기를 보면서 아니 조엘 엠비드 뭐 하는 거야? 왜 박스아웃 안 해? 왜 리바운드 안 해? 이렇게 답답한데, 근데 바로 코트 넘어가서는 조엘 엠비드 미드레인지 슛, 와 그냥 빅샷이구만 하면서 또 경기를 보는데 또 바로 리바운드 안 잡고 뺏기고 또 공격으로 가면 조엘 엠비드가 또 빅샷. 그래서 이게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이 들게 하는 조엘 엠비드의 플레이였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이번 경기에서 조엘 엠비드를 높이 사는 거는, 조엘 엠비드가 평가전부터 지금 조별 경기까지 좀 계속 고전하고 대표팀에서의 롤이 평소에 뛰던 롤과 가장 많이 다른 선수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가 생각대로 안 풀리고 이제 팀이 지고 있는 4쿼터에 크게 지고 있는 이 경기에서 미국 팀에서 진짜 몇 안 되는 선수들이 이런 모먼트에서 스텝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활약을 보여줬는데 조엘 엠비드도 그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였다. 그래서 프레셔가 엄청 강한 상황에서 팀의 모든 것이 달린 그 상황에서 경기 막판에 빅샷을 계속해서 꽂아넣고 이겨야 된다는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 위닝 플레이를 해줬던 조엘 엠비드가 역시 또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나. 빅게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또 올림픽 내내 시끄러웠던 얘기가 있죠. 바로 제이슨 테이텀이 올림픽 시작하고 첫 경기 세르비아 경기에서 아예 플레잉 타임을 갖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세르비아 경기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좀 이게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논란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게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미국 팀의 큰 강점은 이 팀이 진짜로 벤치가 깊은 팀이라는 거예요. 이 로스터가 엄청 두터운 팀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바 경기는 NBA의 48분이 아니라 40분 경기여서 플레잉 타임이 선수마다 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벤치가 있는 팀에서 누군가가 못 뛰게 되어 있고, 이게 그 누군가가 왜 테이텀이냐라는 게 이제 문제인데, 게다가 이제 테이텀이 바로 지난 시즌에 우승을 하고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올 NBA 퍼스트 팀 선수인데 왜 테이텀이 1분도 못 뛰냐? 이게 논란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이텀이 라인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저는 당연히 테이텀이 뛸 자격이 있고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만 테이텀이 라인업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이텀을 대신해서 들어간 선수들이 뭐 어디 아무 이름 없는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다 올스타, 다 올 NBA급 선수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첩이나 뭐 핏에 따라서 라인업을 바꾸는 거지, 이 테이텀을 쓰냐 안 쓰냐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테이텀을 넣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라인업에서 누굴 뺄 거냐도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테이텀을 넣는다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빼야 된다고 하는 선수가 뱀 아데바요거든요. 근데 스티브 커 감독이 세르비아전에서 요키치를 막기 위해서 나는 3명의 센터를 로테이션에 넣고 싶다고 이미 말을 한 바가 있어요. 엠비드, 앤서니 데이비스, 뱀 아데바요가 그 3명의 센터인데 뱀 아데바요를 여기서 빼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테이텀 대신 뛰고 있다고 생각하는 뱀 아데바요도 그냥 그저 그런 선수가 아니라 NBA 올 디펜시브 퍼스트 팀 선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커넥터이고 엄청 꾸준히 일을 많이 하는 선수예요.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다른 빼야 되는 선수들이 데릭 화이트, 주로 할러데이요. 게다가 이 두 명은 보스턴 셀틱스에서 테이텀이랑 같이 뛰는 선수고, 이 팀에서는 테이텀이 넘버원 옵션인데 넘버원 옵션보다도 밑에 있는 팀의 한 4-5번째 선수들이 왜 테이텀보다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져가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두 명도 역시 올 디펜시브 세컨드 팀 선수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두 선수는 아예 테이텀이 대체할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타 플레이어로 가득 찬 미국 팀에서 루즈볼에 낭봉 던지고 끊임없이 스크린 내비게이팅 하면서 상대 공격 압박하고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하고 공격에서 트랜지션 막 띄워주고, 그러면서도 공격 포지션에서 공 한 번도 못 잡아봐도 계속해서 커팅하고 스팟업하는 이 롤을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데릭 화이트랑 주로 할러데이가. 물론 테이텀한테도 이런 롤을 부탁하면 테이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데릭 화이트랑 주로 할러데이는 이 롤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예요. 이 롤만 함으로써 리그에서 엄청난 돈을 받는 선수고, 이 롤만 함으로써 정상급의 롤플레이어다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테이텀한테 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완전히 다른 포지션에서 뛰라는 얘기랑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거의 뭐 스테픈 커리한테 엔비드 포지션에서 뛰라라고 못하듯이 저는 그 정도 수준의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야 그러면은 뭐 데빈 부커가 왜 제이슨 테이텀보다 많이 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는 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데빈 부커를 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엔 지금 미국 농구대표팀 경기 잘 안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데빈 부커가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된 선수거든요. 부커가 피닉스에서만은 완전히 다른 롤을 부여받고
뛰고 있는데 프리미터에서 수비 압박 세게 하고 그다음에 공격에서 거의 클레이 탐스처럼 오프볼 무브 위주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데빈 부커와 제이슨 테이텀의 가장 큰 차이는 데빈 부커가 더 좋은 커넥터라는 점입니다. 미국 농구 대표팀이 볼 무브먼트를 중시하는 5아웃 오펜스를 하는 팀인데 이 오펜스에서는 계속해서 볼을 돌리고 공을 잡았을 때 진짜 빠른 디시전 메이킹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디시전 메이킹을 통해서 내가 슛을 할 건지 돌파를 할 건지 패싱을 할 건지 이거를 빨리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 무브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어드밴테이지를 계속 만들고 이 어드밴테이지를 빠른 볼 무브먼트를 통해서 키워가면서 공격을 하는 팀인데 예를 들면 돌파하면서 밖으로 공을 빼주고 상대편이 클로저 놓을 때 바로 스윙 패스를 해주거나 아니면 다시 골밑을 어택하고 패스해주고 이런 식으로 빠른 무브먼트를 통해서 어드밴티지 키워가는 농구를 하는 팀인데 테이텀은 공을 잡으면 진짜 살짝 홀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공을 잡고 한 1, 2초 홀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홀드하면서 잽스텝 좀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움직이는데 공을 잡고 홀드하는 순간이 제 생각에는 미국 농구 대표팀에는 치명적이에요. 이게 만들어 놓은 어드밴티지가 다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아이솔레이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데빈 부커 플레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공 오면은 진짜 바로바로 디시전 메이킹이 돼서 패스를 하거나 슈팅하거나 하면서 부커의 손에 공이 갔을 때 미국 대표팀에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빈 부커는 저는 지금 진짜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데빈 부커가 커리어 초반엔 저는 위닝 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거든요. 언제나 좀 공을 들고 있어야 되고 많은 볼륨의 슈팅을 해야 되고 1옵션을 뛰어야 되는 선수라 생각했었는데 이번 대표팀 경기 보면서 볼륨을 이렇게 줄이면서 축소된 역할을 줘도 너무 잘하고 팀의 필요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으로 내가 언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언제 적극적으로 안 해도 될지를 이거를 조절하면서 진짜 완벽한 커넥터로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빈 부커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데빈 부커 대신 테이텀을 넣기도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 경기 이전까지 스테픈 커리 활약도 잘 못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왜 커리는 테이텀 대신 뛰냐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저는 농구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미국 대표팀에서 스테픈 커리의 롤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어쩌면 진짜 데빈 부커가 살짝 좀 낮은 레벨로 할 수 있는 정도. 그게 바로 이제 오프볼 플레이어의 롤인데 손에 공을 안 들고 있어도 끊임없이 상대한테 압박을 줄 수 있는 선수는 스테픈 커리밖에 없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이전까지 슈팅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좀 듣기도 했는데 저는 스테픈 커리한테는 그런 스탯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커리가 상대한테 어마어마한 공포를 주는 선수예요. 그 공포는 바로 내가 커리를 놓치면 안 된다. 나는 진짜 절대 0.1초라도 이 선수를 놓치면은 위험한 선수다라는 이 공포가 있거든요. 이 스테픈 커리는 그 공포를 상대방한테 안겨준 선수인데 게다가 커리의 이 굉장히 하이 레벨의 컨디셔닝으로 경기 내내 오프볼 무브로 코트를 뛰어다니는 선수죠. 커리가 상대방한테 이 선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공포를 만들기 때문에 진짜 조그마한 스크린 액션에도 상대 선수가 두 명이 모두 스테픈 커리에 따라서 3점 라인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골밑이 완전히 비면서 골밑에서 쉽게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게 스테픈 커리가 한 경기에서 예를 들면 슈팅 20개 던져서 하나도 못 넣었다고 해서 상대 커리가 스크린 받고 나가는데 커리한테 안 붙을 수가 있나요? 커리가 몇 개를 넣어도 상대방은 스테픈 커리를 스테픈 커리 막듯이 막아야 돼요. 이게 저는 커리가 갖고 오는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스테픈 커리의 4쿼터 내내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계속해서 뛰어다니는 능력이 미국 팀이 어마어마한 이점으로 저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픈 커리가 경기에서 공을 많이 잡고 슈팅을 많이 던지면서 많이 못 넣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스테픈 커리가 공을 몰고 하프라인을 넘어오지 않는 이상 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포지션이 많거든요. 지금 8강 브라질전에서는 슈팅 3개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팀원들이 스테픈 커리 오프볼 무브를 잘 찾아주는 날, 그리고 슈팅이 잘 터지는 날은 바로 오늘 같은 경기도 나오는 게 스테픈 커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커리는 슈팅 퍼센트나 슈팅 뭐 득점으로 그런 스탯을 기준으로 뭔가 테이텀이 커리 대신 뛰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테이텀 대신 누구를 뺄 거냐도 어렵고 사실 테이텀이 지금 미국 대표팀에서 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안 쓴 거냐 하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테이텀이 플레이할 때 별로 좋은 활약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다시 말하자면 저는 테이텀이 어느 선수를 빼고 들어간다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왜 테이텀을 안 쓰고 다른 선수들을 쓴 걸까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상대방의 매치업에 따라서 이기기 위한 가장 좋은 선수들을 기용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조별리그에서도 세르비아전에 테이텀이 출전을 안 했잖아요. 아예 1분도 출전을 안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남수단과의 대결에서는 테이텀이 중용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남수단은 그 모든 선수들이 운동 능력이 좋아요. 근데 뭐 올림픽 평균과 비교해서 좋네 정도가 아니라 남수단은 진짜 NBA 수준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남수단이 드리블 앤 킥아웃을 하는 5아웃 농구를 하기 때문에 스위칭이 가능한 포워드가 미국 팀에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테이텀이 더 중용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바로 그 경기에서 테이텀이 선발로 뛰었죠. 그리고 그 경기에서는 엔비드가 뛰지 않았는데 역시 이거 똑같은 이유예요. 엔비드가 뛰면 드랍 수비를 해야 되는데 남수단처럼 풀업되고 슈팅 좋은 팀을 만나면 엔비드의 드랍 수비가 위험하기 때문에 엔비드를 못 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 누가 뛰고 누가 안 뛰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거고 다 매치업 때문에 나오는 선택이지 테이텀이 뛴다 안 뛴다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팀에서도 선수들이 다들 스타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팀에 합류하면서 모두가 다 어느 정도는 희생해야 된다는 걸 알고 미국 팀 선수들이 지금 다 어느 정도는 다 롤 플레이어들이 되고 있거든요. 원래는 자기 팀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다 스타 선수들이고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롤만 플레이하고 그 외의 것은 다 희생하고 있거든요. 서로. 결국에는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의 모든 목표가 지금 다 금메달이기 때문에 지금 내 롤이 어떻고 플레이 타임이 어떻고 이거는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올림픽을 보면서 가장 초조하게 지켜보는 NBA의 한 팀의 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한 선수의 이번 올림픽 스탯을 불러드릴 테니 누군지 맞춰보시겠습니까? 평균 20.5분 출전, 6득점, 3.8 어시스트, 3리바운드, 2.3 턴오버, 야투 29%, 3점슛 14.3%. 이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덴버 너그츠의 자말 머레이입니다. 자말 머레이가 아직 부상 회복이 안 된 건지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올림픽에서 정말 절망스러운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이를 지켜보는 덴버 팬들은 진짜 손톱 뜯으면서 초조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덴버가 이번 오프 시즌에 여러 무브를 가져가면서 많은 가정들의 배팅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덴버의 영 플레이어들이 무조건 빅 스텝업을 해야 된다는 배팅을 한 거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깊게 얘기하겠지만 사리치, 뭐 웨스트브룩 데려오면서 덴버가 플레이하는 스타일의 다변화를 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자말 머레이와 요키치가 다시 NBA 최고 듀오로 다음 시즌에 올라올 거라는 배팅을 했고 이거는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될 조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올림픽에서의 자말 머레이의 퍼포먼스가 안 좋죠. 그리고 자말 머레이가 이번 여름 연장 계약이 가능한 선수거든요. 아직 계약이 한 시즌 남았고 이제 그 다음 시즌에 연장 계약을 하는 건데 자말 머레이가 현재 4년 208밀리언 달러의 연장 계약이 가능한 선수거든요. 208밀리언이라는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선수가 게다가 현재 새로운 CBA 룰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덴버의 구단주와 덴버 팬들은 굉장히 초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말 머레이뿐만 아니라 요키치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무슨 말이야 지금 요키치 이렇게 잘하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요키치 너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시즌에도 요키치가 최고 선수로 생각했고 계속 유키치가 잘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지만 굳이 힘을 찾자면 슈팅이 너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에 미네소타와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덴버가 진 이유고 7차전에서 유키치의 3점슛이 하나, 두 개만 더 들어갔으면 저는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다 안 들어가죠. 어쨌든 그 슈팅이 결국에 요키치와 덴버한테 대가를 치르게 했는데 그래서 덴버가 다음 시즌 챔피언십 팀이 되려면 요키치의 점프샷이 돌아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올림픽의 요키치의 3점 슛이 12.5%입니다. 총 16개 던져서 2개 넣었거든요. 이것도 덴버 팬들이 보면 좀 초조한 부분 중 하나죠. 덴버가 이번 오프 시즌에 좀 무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거는 따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이제 올림픽 경기 결승 경기 보고 또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